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었지만 진혁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곧 바로 수건을 꺼내어 청소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과연 청소부 회장님은 딸의 남자친구 진혁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공간이야? 아니면 무덤이야? 낮고 굵은 목소리가 천장 높은 펜트하우스 사무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미래공간 본사 최상층, 서울 도심이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그 방 안에서 최건호 회장은 꼼짝도 하지 않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뭘 봐. 치워.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 말은 방 안에 진열된 가구들을 향한 것이었고 어쩌면 창밖의 세상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간은 눈이 시릴 만큼 완벽했습니다.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각도 하나까지 계산된 조명, 온도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차가운 금속 프레임의 가구들, 인테리어 잡지의 화보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정교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창밖의 모델하우스였습니다. 미래 공간이 금년 최대 역점 사업으로 밀고 있는 프리미엄 주거 단지의 견본. 완공 전 VIP 선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 건물은 외관만 보면 상업 광고에 그대로 써도 손색이 없을 완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오늘도 그것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두꺼운 설계도면 묶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포스트잇이 붙고 붉은 펜으로 빽빽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준상 이사가 총괄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안이었습니다. 한 이사는 국내 최고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해외 명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미래 공간에 합류한 이후 수주한 프로젝트의 총액만 해도 업계에서 손가락에 꼽힐 수준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아끼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최 회장의 손은 그 도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설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찾는 것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모델하우스에는 분명 거실이 있었고 주방이 있었고 침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그는 누군가가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커피 잔 하나를 올려두고 싶은 자리도 햇빛이 들어올 때 눈을 찡그리며 웃었을 법한 창가도 손잡이가 닳도록 열고 닫혔을 문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그 공간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최 회장이 그 자리에서 처음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두드린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차갑고 규칙적인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수억 원짜리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두웠습니다. 미래공간 7층 디자인실은 최상층과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천장 아래 좁은 책상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그 공간에는 야근이 만들어낸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와 인쇄된 도면과 오래된 의자 쿠션의 냄새. 강진혁은 그 한가운데서 스케치 패드를 무릎에 올려놓고 손에 펜을 쥔 채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모니터에는 한 이사가 오늘 아침 회람으로 돌린 신규 프로젝트 조감도가 열려 있었습니다. 동료 디자이너가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요즘 회장님이 직접 설계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그러니 이번엔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고.
어떻게든 이름 있는 해외 브랜드 가구를 집어넣어야 살아남는다고. 진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패드 위에 선을 하나 긋고 있었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아이가 올라가기 좋을 폭의 계단. 손잡이를 꼭 쥐었을 때 온기가 느껴지는 나무 난간. 그 옆에 신발장을 놓을 공간. 신발장 위에는 택배 상자를 잠시 올려두고 현관문을 열 공간.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간을 채우는 건 비싼 가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웃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동료는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낭만적인 소리라고. 클라이언트는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산다고. 그 이미지가 비쌀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고 수긍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패드 위에 계단 옆에 작은 창문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햇빛이 오후 3시에 딱 맞게 들어올 각도의 창문. 그 창가에 놓인 낡은 흔들의자 하나. 디자인실 안에서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혁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켜기를 반복하면서 한 이사가 통과시킨 설계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비율이 정확했고 동선이 효율적이었고 마감재 선택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에도 머물고 싶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울거나 웃거나 지쳐 잠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진혁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지 자신이 만드는 공간은 그렇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결심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강진혁이 최 회장 비서실에 면담을 신청한 것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접수 직후 회장실 비서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다고 가능한 시간대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혁은 메모지에 3개의 시간대를 적어 회신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서희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좋아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이 최였고 아버지가 최건호 회장이었습니다. 진혁이 다니는 회사의 창업주이자 이 나라 인테리어 건축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 그 이름 앞에서 진혁이 가진 것은 학벌도 배경도 아닌 오직 실력과 진심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한준상 이사였습니다. 면담 신청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는 데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기 전에 한 이사가 디자인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진혁의 책상 위에 놓인 기획서 묶음을 집어들었고 훑어보지도 않고 손끝으로 튕겨냈습니다.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종이가 흩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팀원들이 일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한 이사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본도 없는 놈이 어디다 면담 신청을 해 라고. 웃음기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한 이사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아무도 그 뒤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집어 올렸습니다. 순서를 맞추고 가장자리를 정렬하고 다시 묶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는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와의 통화에서 진혁은 기획서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버려진 기획서를 다시 집어올린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 공지는 수요일 오전에 떴습니다. 회장,
긴급 외부 일정으로 일주일간 공백. 대리 결제는 한준상 이사가 처리. 짧고 건조한 내용이었지만 사내를 떠도는 해석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는 말도 있었고, 건강 이상이라는 말도 있었고, 경쟁사와의 물밑 협상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 이사는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최건호 회장은 본사 건물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전용 화장실 안쪽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수납장 서랍에는 오래된 비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점퍼, 허연 운동화 한 켤레, 밑창이 얇은 면바지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최건호 회장은 그것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이 정수리 쪽으로 부스스하게 세워졌고 안경테가 한쪽으로 살짝 내려앉은 채였습니다. 손목의 시계는 서랍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어느 건물 지하에서 청소 수레를 끌고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해가 벌써 5년 전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방의 온도와 그 방에 배었던 냄새를 최건호는 아직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고집스럽게 고른 낡은 패브릭 소파와 불규칙하게 쌓인 책더미와 창가에 놓아둔 시든 화분. 그것들이 사라진 뒤 그 방은 리모델링 되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살아있었을 때의 감각이 무엇인지 그는 혼자서 알고 있었습니다. 딸 서희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도 그 남자가 회사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최건호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서류 위의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소부 복장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다른 모습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최건호는 그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판단은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서희의 전화는 목요일 밤 10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진혁은 그때 디자인실에 혼자 남아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2개를 켜놓고 한쪽에는 설계 프로그램을 띄워두었고 다른 한쪽에는 손으로 그린 스케치를 카메라로 찍어 올려두었습니다. 손 스케치의 선이 프로그램의 직선보다 더 따뜻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감각을 디지털 도면 위에 옮겨 담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서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방식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진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야경이 깔려 있었고 빌딩들의 불빛이 규칙적으로 켜졌다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틀린 것일 수 있었습니다. 평가를 의식해서 달라지는 행동이란 결국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행동 위에 얹힌 평가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같았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할 거라고. 그게 전부라고. 서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안심과 불안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안심한 이유와 불안한 이유가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진짜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진혁은 다시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까보다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뭔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용한 감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아닌 타인의 눈으로 확인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멈췄던 자리부터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그 노인이 처음 디자인실에 나타난 것은 금요일 새벽 2시가 막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청소 수레가 끌리는 소리가 났고 그리고 요란한 쾅 소리와 함께 쓰레기통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수레바퀴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인쇄물 조각과 커피컵 뚜껑들이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 소리에 컵라면을 먹고 있던 막내 디자이너가 벌떡 일어났고 야근 중이던 팀원 2명이 헤드폰을 벗어 귀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진혁은 모니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에 낡은 점퍼를 입고 빗자루를 잡은 손이 마디마디 굵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이 넘어뜨린 쓰레기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것을 세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쪽에서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한의사였습니다. 한의사는 늦은 시간에도 넥타이를 맨 채였고 손에는 결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실 앞을 지나다 소란을 들었는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바닥의 쓰레기들과 노인을 차례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몇 시라고 생각해요? 라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다음부터 층 배정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그는 노인이 세우려던 쓰레기통을 발로 한 번 더 걷어찼습니다. 다시 넘어졌습니다. 진혁이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 이사와 노인 사이에 섰습니다. 어깨를 맞대듯 가로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공간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치울게요 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이사의 시선이 진혁에게서 노인에게로 다시 진혁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혁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주웠습니다. 노인도 함께 쭈그려 앉아 종이들을 집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그 광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오후 서희가 디자인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진혁은 그때 혼자 야근 중이었습니다. 서희는 그의 책상 옆에 앉아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혁이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캐러멜 마키아토를 하나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설탕을 2개 넣어온 것을 진혁은 첫 모금에 알았습니다. 이야기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시작됐습니다. 서희는 아버지가 유독 집착하는 물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낡은 펜던트였습니다. 은색 체인이 달린 것인데 체인은 끊어진 채 보관되어 있고 펜던트 자체도 표면이 닳아 무슨 모양인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준 것이라고만 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먼저 꺼낸 적이 없다고. 진혁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간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두 분이 함께 살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아버지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허무는데 몇 분도 안 걸렸는데 아버지는 거기서 한참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때 서희는 처음으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공간이 사라지면 그 안에 살았던 시간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것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이사가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차던 장면이 아니라 노인이 허리를 굽혀 바닥의 것들을 줍던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채우는 것이 가구나 마감재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간과 온도라는 것을 진혁은 머리로 알았던 것을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알았습니다. 노인은 예고 없이 나타났고 예고 없이 사고를 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진혁이 모니터 앞에서 일주일간의 작업 결과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인이 청소 수레를 끌고 들어와 복도 쪽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실린 물통이 흔들리더니 조금씩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노인이 방향을 틀다가 그만 수레가 책상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물통이 쏟아졌습니다. 진혁의 키보드와 모니터 받침대가 젖었습니다. 모니터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니터 옆에 펼쳐두었던 손 스케치 노트가 흠뻑 젖었습니다. 일주일치 메모와 초안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팀원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노인은 허둥거리며 사과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낡은 점퍼 소매로 물을 닦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번졌습니다. 진혁이 먼저 한 것은 노트를 들어 털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라고.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노인의 손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수건을 받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아침에 노인이 커피를 들고 들어오다 진혁의 도면 한 귀퉁이에 커피 자국을 남겼습니다. 갈색 반원이 모서리에 번졌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째 수정 중이던 평면도의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이 떠난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노인이 수레를 끌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발을 봤습니다. 오른쪽 운동화의 옆면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을 걸을 때마다 그 틈이 벌어졌다 오므라들었습니다. 진혁은 팀실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투명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복도로 나가 노인을 붙들었습니다. 신발 고칠게요 라고 말하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테이프를 여러 번 감아 벌어진 부분을 단단하게 붙였습니다. 노인은 그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요일이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 날이었습니다. 미래 공간의 전체 임원진과 핵심 클라이언트 대표단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과된 설계안은 다음 달 착공의 기준이 됩니다. 진혁이 맡은 파트는 전체 주거 단지의 공용공간 설계, 주민들이 매일 드나들 로비와 계단실과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발표 1시간 전 진혁은 출력된 도면을 프레젠테이션 보드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수레를 끌고 평소처럼 복도 쪽을 청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방향을 꺾다가 좁은 통로에서 보드를 건드렸습니다. 보드가 기울었고 도면 중 2장이 그 위에 올려두었던 물통과 함께 쓸려 내렸습니다. 물통이 터지며 출력된 도면 위로 번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팀원들이 굳었습니다. 노인이 허둥대며 손으로 물을 쓸어냈지만 번진 부분은 이미 뭉개져 있었습니다. 한 이사가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한번 훑어보고 그는 팔짱을 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편해 보였습니다. 진혁은 망가진 도면을 들었습니다. 잠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이라고. 그가 한 것은 출력실로 뛰어가 다시 뽑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도면과 번진 도면을 모두 펼쳐놓고
번진 자국이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까지 5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번진 부분이 있는 도면은 결국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위에 손으로 직접 덧그린 선들이 더해졌습니다. 계획 도면이 아닌 시간이 쌓인 공간처럼 보이는 도면이 됐습니다. 발표장에서 그 파트를 본 클라이언트 대표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게 의도한 표현 방식이냐고. 진혁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도한 것이었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준상 이사가 회장실을 찾은 것은 발표가 끝난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건물 청소부 노인이 며칠째 디자인실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이사는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 들고 왔습니다. 물을 쏟고 도면에 커피를 엎고 발표 직전에 출력물을 망가뜨렸다는 내용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에서 노인은 부수적인 존재였습니다. 핵심은 진혁이었습니다. 한 이사는 회장 앞에 앉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혁이 청소부와 어울리느라 마감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팀 전체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고, 발표 당일에는 완성되지 않은 도면으로 자리에 올라와 클라이언트 앞에서 즉흥으로 말을 꾸며냈다고, 그것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다고. 그가 제출한 보고서 말미에는 CCTV 로그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진혁이 복도에 앉아 노인의 신발을 붙잡고 테이프를 붙이는 장면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이었다고. 최 회장은 그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한 이사는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처리하겠다고. 다음 날 오전 진혁 앞으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인사팀 명의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는 업무 태만. 진혁은 그 공문을 화면에서 읽고 인쇄하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스케치 노트 3권과 개인 명함 몇 장과 책상 모서리에 붙여두었던 작은 메모들. 그것이 진혁이 미래 공간에 남겨두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는 박스도 쓰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품에 안고 나머지는 에코백에 넣었습니다. 무게가 없었습니다. 팀원들 중 몇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인사팀 공문이 돌아간 이상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진혁은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발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로비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진혁이 걸어 나오는데 입구 쪽 소파 옆에서 노인이 빗자루를 세워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게 앞으로 굽어 있었고 눈을 반쯤 감은 채였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한 것인지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혁은 멈췄습니다. 에코백 안을 뒤졌습니다. 아침에 자판기에서 뽑아 먹다 남긴 단팥빵 반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 들고 노인에게 걸어갔습니다. 노인 앞에 쭈그려 앉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추운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진혁은 그 눈을 잠깐 마주쳤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서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딘가로 계속 가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공원은 비어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스듬하게 내려오고 있었고 벤치 위에는 낙엽이 몇 장 쌓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에코백을 내려놓고 거기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서희가 걱정될 것이고 다음 달 월세를 내야 할 것이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고 어머니에게 연락이 가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생각도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남았습니다. 공간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선을 긋고 면을 나누고 재료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가 앉아있는 이 공원 벤치에는 설계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 벤치에 앉아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나무결이 손바닥에 닿는 감각, 낙엽 밟히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속도. 이것들은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그것을 생각하다가 노인이 어젠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청소술에 어딘가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별것 아닌 작은 거라고,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고 했던 말.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오래 기억됐습니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주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나 있었고 로비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 외벽을 따라 걸으면서 틈을 들여다봤습니다. 배수구 주변 환풍구역 외부 계단 아래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노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빗물바지 틈이었습니다. 건물 북쪽 외벽을 따라 이어진 배수 구조물과 콘크리트 바닥 사이 손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좁은 틈. 진혁이 손전등 앱을 켜고 그 안을 비춰보았을 때 작은 금속 조각이 반짝였습니다. 펜던트였습니다. 은색이었는데 오래 묵어서 어두운 쪽으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체인은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였습니다. 표면이 닳아 있었습니다. 무슨 모양이었는지 잘 보이지 않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잠시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로 쪽에서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2대가 건물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보자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진혁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낡은 점퍼가 아니었습니다. 운동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이었습니다. 가늘게 좁혀진 채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최건호 회장은 진혁이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혁이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펜던트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 공지가 떴습니다. 전체 회의, 장소는 대강당. 공지 하나만으로 사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복귀했다는 소식이 퍼진 뒤라 더 그랬습니다. 임원들이 먼저 입장했고 팀장들이 들어갔고 말단 직원들이 가장 나중에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준상 이사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혁은 서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이미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최건호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아무런 서론 없이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한 이사가 노인이 건드린 척하며 진역에 두면 옆에 물통을 올려두는 장면, 발표 전날 밤 홀로 디자인실에 들어가 두면 중 일부를 바꾸는 장면, 그리고 회장에게 보고했던 화면이 조작 편집된 파일 원본이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한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번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끄고 말했습니다. 인사조치는 오늘부로 효력을 잃는다고. 그리고 한 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고 무거운 한마디. 짐 정리하세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시선이 강당 뒤편에 서 있는 진혁에게로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짓는 놈이구나 라고. 강당 안에 조용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디선가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 수석 디자이너로 복직. 그리고 별개의 문제지만 라고 운을 뗐습니다. 내 딸 잘 부탁한다고. 진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를 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소는 지하 2층 휴게실이었습니다. 미래공간 본사에서 가장 작고 가장 낡은 방. 자판기 2대와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전부인 그곳은 아마 임원급 이상은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을 공간이었습니다. 천장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환풍기 소리가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최건호 회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무릎 위에 도시락통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보온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밀폐 용기 몇 개를 에코백에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걀말이, 김치, 멸치볶음. 특별할 것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진혁이 들어왔고 그 뒤로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좁았습니다. 발이 걸상 다리에 닿았습니다. 서희가 도시락 뚜껑을 열고 진혁이 젓가락을 꺼내 나눴습니다. 최 회장이 멸치볶음 한 젓가락을 집다가 흘렸습니다. 서희가 웃었습니다. 진혁도 웃었습니다. 최 회장은 인상을 찌푸리는 척하다가 따라 웃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조망도 없었습니다. 대리석 바닥도 디자이너 가구도 기하학적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은 따뜻했습니다. 진혁은 밥을 먹다가 잠깐 멈추고 그 방을 둘러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천장, 낡은 의자들, 자판기에 윙윙거리는 소리. 설계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 머물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공간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진혁은 그날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